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관련 뉴스로 가득한 정치의 계절입니다. 때론 보기 싫어도 결국은 정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꿉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시의 대구 MBC 취재 거부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대구교육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대한육견협회 회장과 동물보호단체 대표와의 토론을 통해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이후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바인드에서는 대구시가 하고 있는 대구 MBC 상대로 취재 거부를 벌인 이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일,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천영길 뉴스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태우 기자. 네. 대구 MBC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것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시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지난해가 됐습니다. 2023년 4월 30일에 그 대구문화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톡톡,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에 관련된 문제점을 다뤘는데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짓이고 또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고소고발전은 물론이고 그 취재 거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구시 본청은 물론이고 대구시 산하기관까지 그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관련 지시가 있은 이후에 그 대구 MBC가 사전에 조율해 두었던 여러 가지 취재들이 물거품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8, 9개월이 지나도록 기자가 청사에 드나드는 것과 전화 취재, 영상 촬영 취재 등 모든 취재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방을 시작한 건데, 지난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민사 20부는 대구 MBC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MBC는 지난 5월 달부터 시청사뿐만 아니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리시설에 대한 그 출입과 취재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취재 금지라든지 출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법령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선례적으로도 일체 장기간 이렇게 취재 일체를 거부시키는, 그리고 산하 기관들까지 일체 취재를 못하게 한 그런 사례들은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위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천 기자. 네. 이 법정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 공방이 오갔는데요. 일단 대구 MBC 쪽에서는 이 대구 MBC의 취재할 권리와 이에 대해서 이 방해를 하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서 이 법원이 금지해달라라는 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영업의 자유와 공공시설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권리를 이 법원이 좀 보전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를 이 법원이 법적으로 금지시켜주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이 대구시가 행정처분을 보통 내려야지 이 행정처분이 좀 부당했다, 아니다, 옳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취재 방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문서나 어떤 지시사항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9일 기자협회보가 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대구 MBC에 대한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 취재를 거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 대구시의 내부 메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메일을 보면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가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사업소와 이 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 기간에도 전파를 하고 이 주무부서가 직원들에게도 전달을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대구시 역시 자기들 주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박, 그다음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대구시는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 사법상 법률 관계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법상 법률 관계란 것은 그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여나 그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구 MBC가 대구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라고 그렇게 강제할 권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시 측 변호사는 그 취재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요구할 수 없고 또 이것이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방금 청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 내부 메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메일과 관계없이 대구 MBC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률상 권리가 없는 주장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항상 팽팽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팽팽하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청 기자.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취재 방해 행위가 있었나 이런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구시청 상격청사를 방문했던 이 자리가 대표적인 취재 방해 행위로 제시가 됐습니다. 당시에 대구 MBC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대구 MBC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취재 현장에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이후 이 대구시청 시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아무도 거부당한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서울문화방송이죠. 이 문화방송 취재진과 이 카메라 기자들도 현장에 와서 취재를 했는데 이 대구 MBC만 출입 자체를 거부당한 겁니다. 심지어 뭐 유튜버들까지도 출입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었고요. 결국 대구 MBC 기자는 현장에 취재했던 다른 매체 기자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이 얘기를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구시도 당연히 네. 이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 쪽 변호사는 대구 MBC가 취재 방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구시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도가 나오는데 뭔 취재 방해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취재를 방해받고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해 달라라고 이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대구 MBC가 강제로 출입하는 걸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지 취재를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 역시 배포하고 있고 이 대구 MBC도 이 보도자료를 입수해서 취재 보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구 문화방송 쪽에서도 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 문화방송 쪽 이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대구 문화방송 쪽 기자가 전화로 취재 요청을 하거나 하면 대구 MBC에게는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공무원들이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도 이후에 좀 확인해 봤는데 이 대구시가 이 심리 이전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통 메일로 발송을 하고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 심리 이전에는 가령 1월 1일자 보도자료는 1월 3일 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것이
심리 이후에는 당일 보도 자료를 이제 당일 올려놓는 이 방식으로 또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또 재판의 역량이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기자들에 대한 취재 거부뿐만 아니라 편성하는 PD들에 대한 취재 거부도 있었습니다. 특히 7월에 온열 질환자 관련해서 취재 요청을 했었는데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또 촬영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는데 폭우 피해와 관련한 취재 요청에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걸 보면 재난 시에 공영방송으로 해야 될 역할, 공중파가 해야 될 역할도 또 침해당하고 있다. 대구의 문화방송 쪽에서는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청 기자, 네. 앞으로 이 재판이 계속될 텐데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가처분 신청은 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번 주 16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취재 거부 행위 자체가 이전에도 보기 힘든 모습이었고 이것이 법정에서 다퉈지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이 결과에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와 또 별도로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대구문화방송 쪽에서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 간의 이 법정 다툼 올 한 해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대구시가 언론을 대하는 이런 입장 이런 게 또 다른 기관에서도 뭐 저는 어떤 형태가 비슷한 형태 아닌가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태우 기자 비판적 보도를 한 대구교육청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내놓은 신문을 상대로 또 취재 제한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죠.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대구일보가 지난 1월 10일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미국에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서 뒷말이 무성하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공교롭게도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미국 라스베가스 출장길에 오른 겁니다. 해당 기업은 한때 강 교육감의 소유로 있었던 IT 기업으로 강 교육감이 과거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보도 이후 대구일보 출입 기자에 대해서 보도자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 입장이 궁금한데요. 혹시 이게 대구시 논리하고 비슷한 전개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누락된 해프닝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단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희 대구시 교육청 대외협력실장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추측성 기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메일 발송을 중단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포하는 것과 똑같은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이죠. 지난 1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해당 보도를 한 대구일보 김지혜 기자는 보도 제안이 아주 당황스럽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취재에 대한 자유 제한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교육청의 대응은 대구시 입장과는 조금 결이 그렇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느낌이 좀 닮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청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교육청의 해명을 보면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 항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하는 것 그리고 이 논란을 지적하는 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온당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방적 태도가 아닌가. 특히 소통을 중시하는 이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또 안타까운데요. 이 참고로 세종실록을 보면 이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45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를 상소를 제기한 신하를 처벌하거나 유배 보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해당 기관도 문제지만 기자들도 함께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사톡톡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이태우 기자님도 그렇고 이런 기관들의 이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보도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하신 두 기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개식용 문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게 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토크와에 대해서는 토론 형식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남은 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식용 종식에 찬성하시고 종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신 시민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법 통과 이전부터 법 통과에 반대를 해오신 주용봉 대한육견협회 회장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법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과제는 많이 남아 있을 텐데요. 먼저 지금 개식용 금지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금지법이 통과되고 났는데 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소감을 먼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섭 대표 먼저 하실까요? 네. 뭐 저희도 사실 과연 이런 날이 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간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했는데 막상 이런 날이 오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 관점이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주신 우리 주용봉 회장께서는 또 다른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특히 대통령, 국회 정치가 완전 개판이다. 개권이 인권을 지배하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개공화국이 된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5년쯤 지나면 개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 조항의 내용을 보면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유통, 가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처벌 조항도 있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용봉 회장 먼저 말씀 주실까요? 2년 전 21년도부터 시작됐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저희들이 15년 이상을 주장을 했지만 동물단체하고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합의문만 작성을 못했을 뿐이고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우리들이 그 개 사육을 하고 업을 하는 때 대부분 다 대출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생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가만 놔두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민들이 먹고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해두고 있는 어떤 재산권,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서 통과시켜줬는데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삭제 요청을 해가지고
헌법 수호와 국민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부인의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헌법 수호를 부정하고 국민 보호를 책무를 버리고 국민을 죽이는데 최선봉에 서서 아마 죽인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주로 유예 기간을 말씀을 주셨는데 유예 기간 이외에 뭐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살인한 죄도 아니고 그런데 3년형의 징역을 처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개를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 걸 가지고 금지하면서 3년형이라. 그리고 먹는 국민들이 있어서 사육해가지고 제공해주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개를 사육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2년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죠. 네. 그런 항목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민섭 대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말씀 주시죠. 구체적인 지금은 구체적인 어떤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아마도 그 임기 내 종식,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처벌 형량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동물보호법의 형량을 충분히 참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의 최고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동일한 잣대로 개를 도살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처벌을 한다. 추가된 게 이제 사육이나 유통을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 개식용 종식 법안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설정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저는 다분히 이제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3년의 유예 기간도 그렇게 뭐 짧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부산의 구포 가축 시장이 철폐가 됐을 때 합의가 2019년 5월 29일인가에 합의가 되고 그해 7월 1일 날 바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른 폐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좀 이따 다뤄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까 우리 주 회장님 말씀하실 때 주목되는 것은 동물보호단체와 나름의 이 업주들 간에 합의를 할까요? 이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개식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오래된 전통 문화이기도 하고 뭐 식문화이기도 하고 이 말 자체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존속해온 식문화이기 때문에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식문화였던 개식용 문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애견 인구 증가와 함께 확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 추세를 볼 때 가만둬도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소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뭐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진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을 법이라는 제도로 과도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신민섭 대표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식용 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저희가 이제 논평에서도 제가 밝힌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세한 개농장부터 먼저 이제 자연스럽게 폐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틈을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이제 대규모 개농장들이 자본으로 이제 밀고 들어와서 시장 질서를 다시 재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이 있는 개농장들이 오히려 튼실하게
공급망으로 구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그 계기로 이제 프랑스 여배우하고 국내 언론인과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개를 먹는 행위가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개를 키우지만 개 먹는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반대 안 한다. 이건 우리 고유의 식문화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잉태가 돼 버림으로 인해서 고유한 식습관이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의식이 좀 강해졌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안 됐다면 개 식용하는 그런 풍토는 계속 남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짧게 말씀 지금 뭐 우리가 전통식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게 된 게 비단 뭐 그 프랑스 여배우 때문은 아니겠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식문화가 있었고 그 프랑스 여배우가 사실은 개를 사랑하는 여배우였지만 다소 무식하게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튼 실질적으로 존재해 왔던 식문화인데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굳이 특별법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먹는 것을 금지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세계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거 가만 놔두면 10년, 20년이면 뭐 거의 사라질 걸로 저희들도 봤어요. 최대 한 20년 정도를 저희들 봤는데 가장 이번 결국 특별법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공론화의 과정이 없었다. 특히 우리 종사자들이 대화하자 정부 그리고 국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종사자들과의 직접 대화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사실은 이제 뭐 20몇 차례 열렸지만 저희들은 극구 반대했었거든요. 생방송으로 토론을 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서 제공했을 뿐이지 국민들이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어떠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작하게 된 것이고 특히 또 이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려면 보상이 됐든 지원이 됐든 어떤 피해자가 당연히 발생하니까 그 피해 대책이 먼저 선행되고 준비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 다시 말해서 국회 입법이 대화도 없이 전혀 전무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사실 그 특별법이 통과된 거는 한정혜 의원이 발의한 것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거거든요.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자고 하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생기고 그리고 당사자들과의 대화 한 번도 거절하고 동물단체가 불러준 걸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이 아주 강합니다. 어떤 처벌 조항이. 바로 그것은 동물단체가 불러준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 형법이라든가 이런 범죄와 차이점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는 거거든요. 가만 놔두면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보상 문제, 뭐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가만 놔뒀으면 논의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고가 낭비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법 제정의 어떠한 필요성도 명분도 전혀 없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깨의 반응은 당연히 좀 격렬할 것 같은데 특별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빠져 있는데요. 3년 안에 50만 마리의 개를 어떤 방식으로 동물 보호 취지에 입각해서 다뤄야 되는지 이것은 전혀 예를 들면 육견협회의 입장이 아니라 보호단체 입장에서도 의견을 내놓고 제안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거 어떻게 하실지.
우리 심 대표 먼저 말씀 주시죠. 그 법에서는 지금 개식용 종식특별법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빠져 있습니다. 이 사육하셨던 분들한테 책임을 져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당일날 저희 단체끼리도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기뻐하되 내일부터는 또 다른 우리들의 고민거리가 생길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 이 동물보호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네. 그런 반증이죠. 예. 저희가 이제 해외 동물보호단체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국내 동물단체들하고 해외 동물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국내 개식용 농장에서 구조해서 해외로 입양을 보낸 마리수가 2,700에서 3,000마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입양은 사실상 뭐 40kg, 50kg 나가는 대형 종들이다 보니까 국내 주거 환경상 국내 입양 사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캐나다나 미국이랑 북미 쪽으로 많이 입양을 보내려는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1년에 뭐 300마리 정도의 그런 수만 입양을 보낸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약 50마리 정도의 동물은 저희한테도 큰 고민이자 숙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먼저 이 앞으로 이 특별법 이 통과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출산되는 개들을 일단 먼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농장에 있는 어린 개체들 위주로 국내외로 입양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노력을 이 질문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하신다고 해도 개체 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개들의 숫자와 사육견의 숫자와 방금 말씀 주신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숫자 차이는 너무 간극이 큰데요. 네, 이 어떻게 하실지 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해외로 입양을 보낸다 참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미국에 입양해 간다고 하는 단체가 세이브 독스인데 전부가 다 미국 가서 후원금 받는데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개고기 먹는 야만인 국가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게 만들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개를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헐값에 매입해가지고 국내에서 후원금 받고 또 미국 세이브 독스나 이런 단체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또 미국에 가지고 간 그 개들은 수십억 어떤 후원금 프로젝트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전부 안락사 당하고 그러면서 한국은 야만이고 이거는 제2의 이한영이죠. 매국행위죠. 있을 수 없는 세이브 거고요. 독스라는 단체는 저는 모르는 단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라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라는 마찬가지. 단체인데요.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요 문제가 이제 뭐 입양을 한다 대부분 이제 결국은 안락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안락사도 못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동물단체야 뭐 억압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좀 눌러놓으면 가능하겠지만 외국에 있는 동물단체들까지 다 난리를 칠 거니까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와 국회가 져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와 국회가 결론 낸 거니까. 정부는 정당한 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장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도저히 불과 한 3년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잘못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관련되신 분들, 육견협회와 관련되신 분들, 그다음에 사업을 하신 분들, 식당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사육 농장도 있고요. 보신탕집이라고 하는 그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특별법에 의하면 공포 3개월 후에 시설 명칭, 규모, 영업 사실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는 전업을 하든지 폐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뒤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개식용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법 공포 이후에 전업 협의 안 되면 생계를 꾸릴 방법을 당장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동물보호단체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 심 대표도 역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오히려 더 발휘하려면 이 부분도 역시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책이고 기간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법을 하자고 하셨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전업 폐업 지원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2019년 부산 구포 가축 시장이 폐쇄되었을 당시 저는 그 당시 그 부산 가축 시장 상인 회장님과 그 상인회와 저는 민간 단체 파트너로서 같이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이제 좀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목표는 뚜렷했거든요. 개시장 폐쇄라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도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인들 분들께서도 저희 단체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완전 폐쇄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인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전업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희는 전제는 동의를 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2022년도에 논산시의 공무원으로 잠시 있었는데 그때 기본적인 개농장 같은 기본적인 조사가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해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 보면 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제 조사되는 바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제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로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개식용 산업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상을 할 때는 필수 조건이니까요. 근데 이제 주 회장님 예전 인터뷰를 보면 육견협회 소속 회원사들께서 한 30%만 제대로 응답하셨다. 응답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견협회의 좀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육되어지는 두수, 마리수에 의한 보상은 아마 힘들지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싶고요. 개농장 같은 경우에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그 증빙을 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있고 정확한 소득에 대해서 산정이 또 힘든 건 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 예를 자꾸 들고 있습니다. 부산 가축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전업을 요구하는 그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업 위한 컨설팅이나 인테리어 지원이나 뭐 저리융자 이런 추가적인 방안이 또 거론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법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줘야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가 헌법에 있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를 요청을 해가지고 뺐고 그리고 이런 특별법이 하고 피해자들을 양산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논의가 돼가지고 기본 아웃라인이라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기획재정부한테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서만 지금 이제 이게 법이 농림부 소관 법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만 일정표가 이제 촉박하니까 우리하고 협의하자 자꾸 연락을 해요. 그럼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최소한 보상이라고 하는 문구는 빠졌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상에 준하는 어떤 피해 본 그 손실에 대한 지원 이것은 아웃라인을 기재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농가가 이 법이 실행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서로 대화가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예 기재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특히 법사위에서 기재부한테
보상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예 빼라고만 해버리고 보상에 대한 얘기를 자체를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 정부, 기재부 거기서는 하루빨리 어떠한 지원,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결국은 최소한 10년에서 20년 할 수 있는 업을 갑자기 중단시켰으니까 그리고 당장에 키우고 있는 개들을 말하자면 처리할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제시를 해라. 그리고 나서 농림부가 우리와 대화해서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실행을 더 할 것이냐. 그래야 우리들도 협조를 해야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되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어떤 논의도 없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보상도 아예 정부 주도로 빼버리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우리 심 대표님께서 그 개 마리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하고 나서 우리 각 지부장님들 통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 확인을 한번 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실태조사 받는 사람은 30%밖에 안 됐고 70%가 안 받았기 때문에 보고가 누락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자체 알아본 결과 자기들 임의대로 보고들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몇 군데 보니까 보고를 전혀 안 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50만 마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마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한번 40에서 한 6, 70만 마리 그 정도 사면 되지 않겠는가. 큰 어떤 50만 마리에서 많이는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보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일단 정확한 그 지금 개들의 수 이런 것들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되어야지 보상 계획이라든지 보상 금액 그다음에 절차 이후에 보상 이후에도 이 남아 있는 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들은 어쨌든 진행에 대한 숙제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끝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법이 아무리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업을 접지 않고 그다음에 여전한 수요가 남아 있다 그러면 이게 개고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법으로 금지되면 음성화돼서 오히려 원래 입법 취지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반대 방향의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만이 지금 금지시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단속을 못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현재 소비는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어떤 공론화 과정, 대화, 어떤 타협 이게 이제 정치인데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고 어떠한 폭력, 어떤 쿠데타적인 어떠한 발상으로 그냥 밀어붙인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 독재적인 그러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라든가 소통 그리고 설득이라든가 합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종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대책, 헌법에서 보장한 분명한 어떠한 재산권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준비나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거기에 대한 대안을 기재부에서는 빨리 내놔라. 그래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반발이라든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 가지고 너무 촉박한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어떤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자. 우리가 그것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하는 건 저희들 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정부나 정치권에서 조금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거의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심 대표께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 법이 만들어지고 유예 기간도 이제 3년의 유예 기간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식용을 이어가게 된다면 아마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하게 되는 그런 법 개정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좀 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크와이드는 토론 형식으로 주용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그리고 신민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두 분 모시고 개식용 금지법 통과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투어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모두 큰 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가 작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과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등 감세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도 우려가 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재정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없고 국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비전도 없는 현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입니다.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약속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은 발행 초부터 발행인이 어음의 절대적 지급 의무를 집니다. 저출생 대책과 양육에 관한 정치권의 약속이 이 약속어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할 경우 잔액이 없어 지급을 거절당한 수표인 공수표라고 생각한다면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나왔던 공수표 공약과 이번에는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